이런 시도는 이미 실패가 증명됐어. 또 SNS용 음식이네. 여기 독일의 한 유명한 식당에서 주방장들이 한식을 보며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방에서 어떤 음식을 내놓았길래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 부셰프를 하고 있는 엘리제 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가장 먼저 레스토랑에 출근해요. 조용한 주방에서 전날 배달된 식재료들을 검수하고 그날의 메뉴를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특히 최상급 송로버섯과 푸아그라의 상태는 꼭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15년차 요리사로서 재료 하나하나에 쏟는 이런 정성이 우리 레스토랑을 베를린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만든 비결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아시아의 작은 국가 중 하나일 뿐이었죠. 프랑스 요리를 전공하고 독일의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아온 제게 아시아 음식은 그저 이국적인 것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요리학교 시절 친구가 건넨 김치를 한 입 먹고 얼굴을 찌푸렸던 기억이 선명해요. 발효의 신맛과 매운맛이 어우러진 그 특유의 향에 며칠간 속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시아 음식과 거리를 두었죠. 특히 발효 음식이나 강한 향신료를 쓰는 요리들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옆 주방에서 일하던 일본인 셰프가 건넨 된장국도 한 모금 마시고 정중히 거절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게 있어 완벽한 맛이란 오직 버터와 크림, 와인으로 빚어내는 섬세한 프랑스 요리뿐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이런 제 편견은 요리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미쉐린 스타를 꿈꾸며 오직 프랑스 요리의 완벽함만을 추구했고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앞을 지나는 길거리 음식 트럭에서 풍겨오는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에도 코를 찌푸리곤 했으니까요. 완벽한 프랑스식 요리를 추구하는 저희 레스토랑의 주방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모든 요리는 정확한 시간과 온도, 그리고 엄격한 레시피로 이루어져야 했죠. 어제 저녁 서비스 시간, 제가 만든 베프, 부르기뇽의 와인 소스가 0.5도만 높았다는 이유로 총주방장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온도계를 들고 소스의 온도를 재시는 총주방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죠. 하지만 이런 완벽을 향한 집착이 우리 레스토랑의 자부심이었어요. 최근 들어 손님들 사이에서 자주 듣게 되는 한식이란 단어가 처음엔 그저 흘러가는 유행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버건디 와인을 곁들인 코스 요리를 즐기던 젊은 커플이 디저트를 마친 후 저를 불렀죠. 한식 퓨전 메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뒤로 한 채 정중하게 고개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전통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보이는 손님 일행이 한식 퓨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레스토랑의 메뉴 변화를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갔죠. 하지만 저는 그저 공손한 미소로 그들을 배웅할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전통과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레스토랑의 정체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루카스 총주방장님은 매일 아침 브리핑 시간마다 프랑스 요리의 본질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식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셨죠. 지난 월요일 아침 미팅에서도 우리 레스토랑의 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지라는 말씀과 함께 단호히 반대 의사를 밝히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종종 SNS 트렌드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죠. 한 스태프가 휴대폰으로 한식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이야기할 때면 다들 또 인스타용 음식이네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젊은 수습 셰프가 한 번은 김치 파스타를 시도해보자고 했다가 선임 셰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주눅 들어 물러났던 일도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국 음식에 깊이 빠지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프랑스산 트러플을 다듬고 푸아그라의 온도를 체크하며 와인 소스의 농도를 맞추던 제가 어느 날 고추장의 매콤함과 된장의 깊이에 대해 고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모습은 마치 파리의 에펠탑만이 세상의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믿는 건축가 같았네요. 하지만 그 시절의 저는
미쉐린 스타를 향한 꿈만을 줬던 완벽주의 부셰프였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에도 프랑스 요리 레시피를 연구하고 플레이팅 사진을 찍어 기록하며 와인 페어링을 고민했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는 그저 시간 낭비라고 여겼던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요리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들른 와인바에서 우연히 한 손님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쿄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프랑스 셰프였죠. 아시아의 식재료로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표현하는 그의 이야기는 분명 흥미로웠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프랑스 식재료로 완성되어야 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펴고 프랑스 요리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제 친구 안나가 레스토랑을 찾아온 날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주방에서 디너 서비스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식재료를 다듬고 소스의 농도를 체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제, 잠깐 시간 될까? 안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디자인의 초대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한글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다음 주 베를린에서 열리는 한식 페스티벌 초청장이란 걸 알 수 있었죠. 평소라면 오늘은 바빠라는 핑계로 즉시 거절했겠지만 그날따라 안나의 표정이 달랐어요. 전문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그녀가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로 제게 무언가를 권하고 있었으니까요. 안나는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셰프들의 면면이 인상적이었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출신의 셰프들, 유명 레스토랑 오너들, 그리고 현대적 퓨전 요리로 주목받는 젊은 셰프들까지 베를린의 모든 유명 셰프들이 이름을 올린 행사였습니다. 안나는 제 반응을 살피며 이번 페스티벌이 단순한 음식 축제가 아닌 요리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거라 설명했죠. 그때 레스토랑 주인이신 슈미트 씨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세계적인 레스토랑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담긴 기사들이 가득했죠. 프랑스의 전통 레스토랑들이 아시안 퓨전으로 변신해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주시며 조심스레 제안을 건네셨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서도 이제는 전통의 재해석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레스토랑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슈미트 씨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 한켠에서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창가에서 와인 잔을 정리하던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쟁반에 부딪힌 소리였죠. 그는 등을 돌린 채 잔을 닦고 계셨지만 그의 굳은 어깨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프랑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셨던 그분은 한식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손동작이 거칠어지셨어요. 하얀 와인잔을 닦는 타월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빨라졌고 그의 뒷모습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그 한마디에 주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우리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그의 말에는 20년 경력의 프랑스 요리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방의 모든 스태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식재료를 다듬던 손길도 소스를 젓던 움직임도 모두 멈췄죠. 커다란 주방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고 오직 5분의 타이머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은 마치 법정의 최후 판결문처럼 무겁게 주방 안에 가라앉았고 더 이상 누구도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베를린의 늦가을 공기가 쌀쌀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달아올라 있었죠.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프랑스 요리 잡지를 펼쳤지만 오늘따라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담은 화려한 플레이팅 사진들 대신 안나가 보여줬던 페스티벌 초대장의 이미지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기계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을 때 검색창에 코리안 푸드라고 입력하고 있는 제 손가락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정갈하게 놓인 백색 도자기와 오방색의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라면 너무 산만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그날만큼은 그 화려한 색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차가운 목소리, 슈미트 씨의 기대 어린 눈빛, 그리고 안나의 진지한 표정이 계속해서 교차됐죠.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분 넘게 현관 앞에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걸요. 마침내 긴 고민 끝에 안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죠. 그리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요.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그날 밤의 작은 결정이 저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어갈 줄은요. 베를린 한식 페스티벌이 열린 날은 유난히도 따뜻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축제장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죠. 안나는 저를 이끌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장소는 피해갔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설렘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마주한 건 삼겹살 부스였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의 모습은 익숙했지만 옆에 놓인 초록빛 채소들과 빨간색 양념들은 낯설었죠. 하얀 도자기에 담긴 된장찌개는 그 향만으로도 깊은 풍미가 느껴졌고 비빔밥의 오방색 식재료들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관찰하는 동안 옆에서는 한 셰프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빨간 양념이 걸쭉하게 졸아드는 모습이 프랑스 소스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시간 낭비였군. 뒤를 돌아보니 루카스 총주방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죠.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 이런 시도를 했었지. 5년 전 한국 퓨전 레스토랑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완벽한 이력에 그런 실패담이 있었다니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식재료로 프랑스 요리를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때부터 아시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맛본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아직도 혀끝에서 맴돌고 있었죠. 숟가락을 들었을 때 느껴진 구수한 향, 첫 모금에서 느껴진 깊은 감칠맛,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은은한 여운까지. 코끝에는 숯불에 구운 삼겹살의 향이 아직도 생생했고 쌈장의 묵직한 감칠맛이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축제장을 둘러보니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가지 반찬들이 도자기에 정갈하게 담겨있는 모습은 마치 팔레트 위의 물감처럼 다채로웠고 고추장의 선명한 붉은색은 지금껏 보아온 어떤 소스보다도 강렬했죠. 김치를 담그는 셰프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붓질처럼 섬세했고 된장을 숙성시키는 과정은 와인 양조와도 같은 정교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동안의 제 신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 여기던 제가 한식의 깊이를 인정하는 말을 하다니요.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함께 어떤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축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프랑스 요리를 향한 고집 속에 갇혀있던 제 시야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듯 넓어지고 있었죠. 와인의 숙성과는 또 다른 발효의 세계, 버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깊이를 만들어내는 장의 세계,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이어지는 문화의 깊이를 발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몰래 한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프랑스 요리를 준비하는 틈틈이 한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레스토랑 주방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양념부터였어요. 독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한식의 맛을 재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현지 고추로 만든 고추장은 자꾸만 쓴맛이 났고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일쑤였죠. 소스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수십 번의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은 일본 식재료 상점에서 구한 한국산 고춧가루로 양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 그날 저녁 주방 청소를 하던
루카스 총주방장님이 제 실험실을 발견했죠. 그는 제가 만든 양념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군.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비웃음 대신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했던 레스토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식재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른 도전을 했다가 쓴맛만 본 과거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제 의지를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늦게까지 남아 연구했고 한국의 요리책을 하나하나 번역해가며 공부했죠. 특히 발효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배운 정확성과 한식의 자연스러움을 조화시키려 노력했어요. 실패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한식의 깊이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 담긴 시간의 무게, 김치 한 포기에 담긴 기다림의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거죠. 이제는 아침마다 와인의 온도를 재던 온도계로 장독의 온도를 재고 소스의 농도를 재던 저울로 양념의 비율을 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이 왔어요. 프랑스산 돼지고기로 만든 제 버전의 김치찌개였죠. 그런데 그때 주방 뒤편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카스 총주방장님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루카스 총주방장님과의 마주침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양념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한식을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었죠.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항 한식당에서 먹은 된장찌개는 제가 수없이 실패했던 그 맛과는 전혀 달랐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제가 알던 모든 향신료의 개념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새벽 시장에서는 김치를 만드는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양념이 버무려지는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죠. 고춧가루의 양을 재는 그들의 손끝에는 저울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과학이었어요. 전통 장 공방에서는 하루 종일 장인님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메주를 뒤집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발효가 아닌 시간의 예술이란 걸 이해하게 됐죠. 프랑스 치즈의 숙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강릉의 한 된장 공장에서는 3대째 된장을 만들어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퍼올리며 이야기하셨죠. 장은 내 마음처럼 만들어진단다. 서두르면 서두르는 맛이 나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맛이 나지. 그 말씀에 지난 몇 달간의 제 실패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한 해물탕 식당에서는 주방장님께 육수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산물의 감칠맛을 끌어내는 그의 기술은 프랑스의 부이아베스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죠. 신선한 해산물을 써는 그의 칼질에는 바다의 리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삼겹살집 주방에서는 일주일간 고기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숯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 고기의 숙성도에 따라 굽는 시간을 조절하는 감각, 그리고 쌈을 싸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과학이자 예술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트 여러 권을 채운 레시피, 수백 장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미각에 새겨진 한식의 진정한 맛을 가지고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루카스 총주방장님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를요. 하지만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첫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책상 위에는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실험실처럼 사용했던 주방 공간에 대한 민원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원서를 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위생 규정을 어겼다는 것, 그리고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요리가 무엇인지 또렷해졌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노트를 펼치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삼겹살 타코와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리조또, 김치를 활용한 프렌치 스튜, 된장 크림 파스타까지. 이제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제가 이해한 한식의 본질을 현지 식재료로 표현한 메뉴들이었습니다. 슈미트 씨와 레스토랑 운영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직접 만든 요리를 시연했죠. 된장의 감칠맛으로
프랑스 소스의 깊이를 더하고 김치의 발효향으로 육수의 풍미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시도는 이미 실패가 증명됐어. 그의 말에 주방은 얼어붙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으니까요. 총주방장님,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한식의 깊이가 만나는 새로운 요리예요. 실패가 아닌 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들의 한식 퓨전 성공 사례와 현재 베를린의 미식 트렌드 분석 자료였죠.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흥미의 기색이 감지됐어요. 일주일만 주세요. 새로운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일 기회를요. 제 제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슈미트 씨가 입을 열었죠. 해봐요, 엘리제. 당신을 믿습니다. 주방의 모든 시선이 루카스 총주방장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감독하에 진행해야 해. 그리고 그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미식 평론가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미식 평론가들의 방문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주방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베를린의 저명한 미식 저널 퀴진 마가진의 수석 평론가였죠.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5년 전 그의 한식 퓨전 레스토랑을 혹평했던 바로 그 평론가였으니까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총주방장님, 제게 맡겨주세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론가들을 위한 첫 번째 메뉴는 된장으로 숙성시킨 안심 스테이크였습니다. 프랑스식 굽기와 한식의 숙성 방식을 결합한 요리죠. 고기를 자르자 부드럽게 풍기는 구수한 향에 평론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를 넣어 발효시킨 버터로 만든 랍스터 요리를 선보였어요. 김치의 깊은 감칠맛이 해산물의 풍미와 어우러지자 루카스 총주방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메뉴는 제가 가장 공을 들인 디저트였죠. 쌀과 막걸리로 만든 수플레에 달콤한 고추장 캐러멜을 곁들였습니다. 평론가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 입 맛보고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주방으로 들어온 수석 평론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5년 전 루카스 씨의 레스토랑에서는 한식을 흉내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맛본 요리는 달랐어요. 프랑스 요리의 기술과 한식의 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더군요. 루카스 총주방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내가 맞았어, 엘리제. 이건 실패가 아닌 진화였어.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퀴진 마가진은 특별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완벽한 만남 마이너스 베를린의 새로운 미식 혁명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레스토랑은 예약이 폭주했고 우리의 새로운 메뉴는 베를린 미식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방을 정리하면서 루카스 총주방장님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레스토랑의 총주방장을 맡아주었으면 해.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그를 바라보는데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레스토랑은 매달 새로운 한식 퓨전 메뉴를 선보입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한식의 철학을 담아내는 것이죠. 루카스는 이제 레스토랑 고문이 되어 저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 경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죠. 요즘은 매달 한 번씩 한국의 장인들을 초청해 강연회도 엽니다.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과정, 김치를 숙성시키는 비법, 그리고 한식의 철학까지. 베를린의 젊은 셰프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우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처음 한식을 거부했던 그때가 떠올라 웃음이 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손님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프랑스 요리는 예술이지만 차가워요. 하지만 여기 요리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식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깊이를 담은 장독의 숨결, 정성으로 버무린 김치의 손맛,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의 여유로움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문화였죠. 이제는 매년 2달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식재료를 연구하고 전통 기법을 배우고 현지의 트렌드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죠. 지난번 방문에서는 템플스테이까지 체험했습니다. 절의 사찰 음식을 통해 음식과 영혼의 관계를 배웠어요. 레스토랑 입구에는 이제 작은 장독대가 있습니다. 베를린의 거리에서 만나는 장독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겠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마치 제가 처음 한식을 만났을 때처럼 그들도 새로운 문화와 마주하고 있는 거겠죠. 프랑스 요리가 제게 기술을 가르쳐줬다면 한식은 음식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프랑스 코트를 입고 한국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요리는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장독대 옆에 심어둔 작은 고추 모종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 한국에 가는 날이네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식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식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대단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